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 쇄신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과 공감, 민생을 언급했지만 여야의 평가와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현 정부의 방송 정책 등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와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진 주택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전망과 사기 피해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원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를 중단하고 외교 관계를 끊으라고 이슬람 국가에 촉구했습니다. 이란 개입으로 인한 중동전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2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자 지구내 병원 폭발로 이슬람권 국가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가자 지구 난민에게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물가 상승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있지만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동결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걸로 해석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의 고위험군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2살에서 64살까지의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내리는 비는 점차 남부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 입학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이제 언론 보도로 다 전해졌고요. 당장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죠? 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000명 이상 확대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사전 설명대로 정확한 숫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큰 방향성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낸 건 자칫 정책 디테일 없이 숫자를 먼저 언급할 경우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 대학 입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의대 증원이 필수 지방의료 개선이나 군 의료 체계 등과 모두 맞물린 대형 이슈인 만큼 그 충돌이나 부작용까지 우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거라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그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꿔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또 추진 기반 강화라는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물론 이주호 사회부총리,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이 갑자기 1,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의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대 교수 1명이 학생 1.6명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와 연구, 교육 등 업무 부담을 고려해 교수 증원까지 검토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단체들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 대학 교육과 인턴, 전공의 과정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붕어빵 굽듯이 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질 관리가 될 것인지.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의대 전임 교원과 학생 수를 보면 교수 1명이 평균 1.6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곳도 6개 교에 이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그 교육부 발령 교수 이외에 병원장 발령, 총장 발령 교수까지 따지면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 교는 입학 정원이 50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미니 의대로 통하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교수 1명이 환자 진료와 연구, 학생 지도를 도맡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에 진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 수익을 올려야 그 돈이 흘러서 학생 교육에도 들어가요. 논문 써야죠. 연구해야죠. 병원에서 환자 더 보라고 그러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육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 양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 증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거액 자물쇠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서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감 곳곳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현 정부의 방송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여야가 저마다 상대를 겨냥해서 제기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썼다는 샴푸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7급 공무원이 2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청담동 미용실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내용 등을 공익신고한 조명현 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석 달간 한 회사 고문직을 맡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하고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맡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도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지난달 취임한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 사장은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전문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의 위원들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감에선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방만 경영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영 방송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 KDN을 상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YTN 지분 매각 절차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공기업이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란 여당과 공공언론을 민영화해서 권력 입맛에 맞춰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과 방문진 이사진 문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가자지구 알하흘리 병원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국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하마스 대원 간 대화 녹음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지하드의 오발이었던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소행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47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ليقول لمدير المستشفى لقد تم تحذيركم بالأمس بقذيفتين فلماذا لم تخلوا المستشفى حتى هذه اللحظة. 이스라엘은 병원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들이대며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습했다면 구덩이나 건물에 구조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The walls stay intact, no craters. These are the characterized that shows that not an aerial munition that have hit the parking lot.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지하드의 오폭 때문에 참사가 났다면서 당시 하마스 대원 간 대화 녹음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بس بقول لك أول مرة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إ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지하드가 벌인 일로 판단하는 근거와 구체적인 발사 장소에 대한 언급도 담겼습니다. بيحكوا إ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إنه شظايا محلية مش زي شظايا إيش ده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ة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ي اللي هو 이스라엘을 직접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를 뒷받침할 적외선 위성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첩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번 병원 참사가 이스라엘군 소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병원 공격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찾아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과잉 보복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활주로에서부터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과 회의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I come to Israel with a single message.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ands and we will stand forever, we'll not let you ever be alone. 전쟁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란 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My message to any state or any other hostile actor
Thinking about attacking Israel remains the same as it was a week ago. Don't. 하마스 공격 당시 살아남은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가자지구 병원 폭격을 테러 단체 소행으로 보는 건 이스라엘 정보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폭격 후폭풍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은 불발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당시 분노에 찬 미국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 것을 촉구하며 과잉 보복을 경계했습니다. Not scream out for justice. Justice must be done. But I caution this while you feel that rage. Don't be consumed by it. 유엔 안보리에서는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어 실망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물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를 포함해 수단과 터키, 알제리와 카타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9명과 단체 1곳을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의 금융 투자를 관리하거나 하마스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과 연결된 금융 조력자 또는 가자지구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입니다. 이스라엘의 증거 제시에도 이슬람권의 시위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 도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 튀니지와 이집트 등 이슬람 계국가 대부분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대부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규탄했습니다. راهم ما عندهمش لا ماكله لا شراب راهم يقصفوا فيهم راهي اباده هذيا ماهيش ما تقوليش حرب. 화살은 미국 등 친이스라엘 국가로도 향했고 시위가 격화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이슬람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이스라엘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렸습니다. I think all of the evidence points to Israel being responsible for the airstrike, especially given that they have already been bombing Gaza for the past 11 days.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유대교 회당과 타가수 등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불타지는 않았지만 독일 정부는 유대인 시설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Es ist ganz klar, dass wir nicht hinnehmen werden und niemals hinnehmen werden, wenn gegen jüdische Einrichtungen Anschläge verübt werden. 며칠 전 미국에선 반대로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슬람 혐오 범죄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불똥이 세계 각국에서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각 나라 정부들의 치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동전 확전 우려 속에 국제 유가는 2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판매하지 말라고 이슬람 국가에 촉구하고 나섰는데 다시 $100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의 석유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به سمت اسرائیل و هر پروژه‌ای که بین کشور اسلامی با رژیم جدید اسرائیل وجود داشته باید فوراً متوقف بشه. 이란은 라이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단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중동전 확전 우려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깜짝 줄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2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결집해 있는 아랍권이 원유 가격 결정력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원유 시장에선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1배럴에 $10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But when you had the attack overnight on the hospital, there were great fears, especially since no one really has been able to track down who instigated it. So now there's fears that you'll bring Iran into the conflict.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도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번째 연속 동결한 건데요.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이번에도 기준금리 3.5% 동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6차례 연속 동결됐는데요. 이에 지난 1월 이후 3.5%로 묶인 기준금리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동결 결정을 하되 매파적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네, 6차례 연속 동결한 배경이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직 불안한 경기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 안심하긴 이른 건데요. 수출보다는 수입액 감소에 기대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중동 충돌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험 확대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영향 등으로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네, 경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요.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죠? 네, 우선 물가입니다. 잡히는 듯했던 물가가 5달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건데요. 여기에 중동 무력 충돌발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사태와 높아진 국제 유가, 환율 파급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 상승률로 수렴하는 시기도 애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가계빚도 부담입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다만 다음 달 FOMC의 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지만 증시와 환율은 출렁였습니다. 중동 충돌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험 여파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5% 내린 2,431.92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41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7% 떨어진 796.15로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785대로 내림세입니다. 원화값도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45 오른 1,356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현재는 1,358원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다시 7%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말 분양시장 또 집값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최근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기준금리 지금 동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다면서요. 대출금리도 오르고요. 네, 이게 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됐다고 하지만 네. 실질금리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주담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고 이제 전세 대출금리가 예,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금리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예. 주담대는 특히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또 나뉩니다.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담대 금리는 이제 벌써 5%에서 7%. 그러니까 근접이 아니라 이미 이 변동 금리는 7.1%를 그래요?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네, 오늘자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피스 금리라고 그래서 네.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게 이제 3.82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8%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연말이 되면 네. 이제 사상 최대치로 오르는 것이죠. 아.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중 채무자가 44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다중 채무자 하나 다중 채무자는 하면은, 예. 네, 그다음에 가계 대출 차주가 1,978만 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가계 대출이 있다는 거고 네. 여기 좀 문제되는 게 448만 가구의 다중 채무자가 예. 이번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 피해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전세 차주도 한 22% 정도 됩니다. 아, 전세자금 대출 예. 받은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와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그런 네. 면에서 지금 무주택 세입자분들의 더 주거의 부담이나 고통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주담대 대출 뭐 8%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최근 집값을 좀 보면요. 지난해부터 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였잖아요. 네.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은 이제 좀 주춤합니다. 지금 네. 이제 가을 이사철이긴 합니다만 이 집값만 놓고 보면 이제 매수세가 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약 11% 정도가 이미 올랐거든요. 네. 서울 중심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요? 네, 예.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13, 4개월 정도 내려서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오름폭이 또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한 이후에 다시 좀 급등했다. 그 이후에 가을 이사철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 반면에 매물은 지금 적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예, 쌓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많이 줄었고 또 가격도 좀 숨고르기라고 하죠. 네. 이제 주춤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영끌족들이 금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거든요. 대출금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금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좀 다시 회복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다시 8%까지 높아지면 다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책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꼽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나와가지고 4 내지 5%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많이 MZ 세대들이 많이 나선 건 맞습니다. 그랬군요. 이 때문에 예. 거래가 증가했고 가격이 올랐다라고 네. 여기에 또 50년 만기 주담대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게 중단이 됐죠. 예. 축소되거나 예. 그 여파가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서울 집값은 거의 어깨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87%를 회복했거든요. 예. 떨어진 가격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분들은 올 봄에 샀어야 되는 거죠. 네. 지나놓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도 이제 거의 90% 서울은 이제 가까이 오니까 매수세가 주춤한 것은 당연하고 네. 또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쳤으니까 이런 현상은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서울은 좀 관망하라. 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지방은 좀 다르지만 벌써 양극 연말이기 관사니까. 때문에요.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곡점이 온다면 내년 설날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1월 20일 설날을 변곡점으로 해서 올랐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과 추석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자재값이 크게 올라서 아파트 네. 분양가도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집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선행 시장 역할을 하는 전세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이 오르면, 예. 그러면 기존의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죠. 그렇군요.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가격이 분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만 해도 이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6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건축비가 차지하는 그러면 비중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평이 예. 이제 말하자면 네, 평으로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이제 한 평당 건축비만 해도 거의 860만 원에 올랐다. 50% 정도가 오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금리까지 오르잖아요. 네. 금융 비용까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니까 이제 오늘이 제일 싸다. 이제 내년에 분양받는 것보다는 올해 서둘러서 분양받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이 또 과열된 거죠. 분양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또 집값을 자극하는. 근데 최근 그런. 수도권 쪽으로 분양시장은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그래. 한 주간 사이에 예. 수도권. 그러니까 이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뭔가 그러면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아요. 몇십 대에. 그런데요? 지금 광명도 그렇고 개봉도 예.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떨어져요. 계약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실제 떨어진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금리 인상의 쇼크도 있고 네. 앞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이제 1,845조를 그러니까요. 넘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네. 빌려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이런 상황도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네.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어떻게 계획 세우시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고민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장 경제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신규 분양인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을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올라도 예, 근데 이게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 고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예. 물가가 안정되거나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금리도 내리기 어렵거든요. 네. 동조화 현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쉽게 또 물가가 예전처럼 이제 저물가로 간다든지 저금리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신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 급매물을 노리거나 네. 경공매 이런 쪽을 우리가 겨냥한다면 가장 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청약시장 유효하고 급매 네. 사는 방법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런 예. 지역이 어딘가 하면 결국은 이제 서울보다는 예. 이제 수도권이 많고 예. 수요가 많으니까요. 예. 젊은 층들. 매매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둘 다입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대전이나 부산 지방도 예. 이런 현상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서울의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율 비율은 52%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2%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이 5,200만 원이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먹잇감이 안 돼. 근데 이제 다세대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경우는 또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전세가율이 80에서 90%, 심지어는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이 가장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노리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최근에 특히 매매는 오르지 않고 전세가 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주택들이 더 발생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사기 구조가 그 지난번 빌라왕, 전세왕 이때 사기 구조와 비슷한 건가요? 예, 같죠. 예, 원인은 같은데 정부가 대책도 마련했었잖아요. 네, 몇 가지 냈는데 이게 이제 근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뭐 저도 회의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절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왜 어려운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전세가만 놓고 거의 이제 공시가격 그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롭게 했거든요. 90% 선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좀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대규모 피해가 터지고 나서 또 다시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대책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하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정부 입장에서 저는 이제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키를 쥐고 이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역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지역에 10년 내지 20년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보면 지난번 전세왕 사기 사건 보면 그 공인중개사도 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일부의 일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또 중개사 좀 짧게 좀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당하지 않는 법을 좀 설명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가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나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한 민사에 관한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법률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할 때보다도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차지하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그런데 지금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쉽게 해요. 중개사를 믿고 한다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자기 자산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젊은 층이 많잖아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하는 법은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등기도 없는데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 확인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증권사의 직원이 다 설명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의무적으로 원래 확인해 주게 돼 있죠.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거라도 그때 지적을 하지 잘못된 점을 본인도 한번 더 떼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더 확인을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만약에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보증금을 합했을 때 집값에 거의 한 80%를 넘어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최근 사건 보면 쪼개기 대출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데 그런 게 나와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 좀 복잡합니다만 한 채 주인은 한 채인데. 그러니까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순위로 근저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 또 쪼개기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특약이요? 특약을 활용하면 중개사가 만약에 건물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돼요. 매매는 거의 60일 되거든요. 그 사이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더 책임을 좀 부여하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저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전세재단이나 전세 뭐 이런 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전월세 계약에 따른 교육을 좀 강화하고 이 교육을 받고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전세 안심 중개사 이런 자격 같은 것들을 새로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안심하고 그곳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매뉴얼을 좀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만들어서 전세 계약만큼은 이 매뉴얼을 반드시 뭐 앱도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도 이걸 반드시 필수로 인식하고 이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세 보증 반환 보증 허그에 이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또 보증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리고 또 좀 조건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분담해야 돼요. 이걸 세입자가 다 부담하기. 물론 정부가 3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미흡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방위적이고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허그 가입 못하신 분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이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 없습니까? 네, 이분들이 굉장히 아까 아쉬운 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과 전세값이 사전에 확인을 하고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도 있고 또 중개사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노력이 발동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계약을 피하는 게 현재로서는 상책입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있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 대출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민생인데요.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철저한 대책을 좀 더 다시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전 KDN과 마사회는 자신들이 보유한 YTN 지분의 공동 매각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전 KDN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를 알았는데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 KDN은 정부의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매각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입찰 참여 조건을 내걸었는데 핵심은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조항. YTN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자문에 응하려면 사전에 한전 KDN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겁니다. YTN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또 다른 공기업 마사회를 의식한 조치로도 보입니다. 3일 회계법인은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지난 3월 매각 주관사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불과 2달 뒤 깨졌습니다.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입찰에 뛰어들면서 한전 KDN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에서 KDN과 사전에 서면 동의나 이런 것 없이 마사회랑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계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개별템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 요청서 서면 동의 범위하고 지금 실무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 있는 내용이야. 결국 한전 KDN과 마사회의 지분 매각 작업을 모두 맡게 된 3일 회계법인. 어찌된 일인지 두 회사의 YTN 지분을 따로 매각하는 방법 대신 함께 묶어 파는 통매각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전 KDN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YTN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보면 한전 KDN은 마사회와 통매각을 추진하면서 두 회사가 따로 계약한 3일 회계법인을 공동 주관사로 두는 게 괜찮은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한전 KDN과 마사회 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매각 절차와 매각대금 배분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YTN 지분율이 다른 두 고객사의 매각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좀 뭐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맡기면 결국은 이해가 상충되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한 사람이 맡으면 쌍방자리처럼 되니까 그 이해 상충이 있는 거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부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통매각을 결정한 만큼 한전 KDN 경영진의 배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한 것을 눈 감아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KDN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철저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KDN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일 회계법인의 관여를 배제한 채 마사회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 회계법인 측은 우연히 두 회사의 매각 자문사로 선정됐다며 이해충돌 소지는 없고 통매각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가 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에 멧돼지가 나타나 출동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북과 종로, 도봉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멧돼지 588마리를 포획했는데요. 지난해 포획된 전체 멧돼지가 563마리였는데 그 수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멧돼지는 10월에서 12월 딱 지금 이 시기에 주로 출몰하는데 짝짓기와 월동 준비가 주된 이유입니다. 월동을 앞두고 에너지 비축을 위해 먹이를 찾아 나서 이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산에 먹이가 부족하면 시내까지 내려오는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놀라서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멧돼지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위협으로 느끼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섭다고 갑자기 도망치는 건 위험합니다. 멧돼지는 최대 속력이 시속 50km에 육박하는데요. 세계적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의 2019년 100m 달리기 신기록이 평균 시속 37km였으니까 사람이 멧돼지보다 빠르게 도망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대신 움직임이 크지 않게 천천히 뒷걸음질을 쳐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피하거나 멧돼지가 올라갈 수 없는 담벼락이나 나무 같은 곳으로 우선 대피를 하고요. 112나 119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네,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오늘 논산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논산 강경 젓갈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젓갈축제, 어떤 축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논산 강경의 금강 둔치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강경 젓갈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야 논산 금경이 젓갈로 유명한 고장인 걸 처음 알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백성현 논산시장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현입니다. 네, 먼저 이 논산 강경과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 젓갈은 어떤 인연이 있나요? 예, 우리 강경은 바로 이 강경읍 금강둔치 변입니다. 이곳이 바로 강경 포구가 있던 곳인데요. 이 강경의 금강물이 바로 인근에 있는 서해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이 우선 풍부했고요. 그로 인해서 해상 교통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생선을 잡아서 바로 이 강경 포구까지 가져와서 바로 우리 강경을 통해서 육지로 그리고 판매가 되는 그런 그 판매처의 역할을 바로 우리 강경읍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어기에는 2만 3만여 명의 전국의 상인들이 바로 우리 강경에 오실 정도로 그렇게 크게 풍족했던 곳인데요. 바로 그래서 평양시장, 대구 서문시장, 강경시장 3대 시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강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은 이제 고기를 팔고 그리고 남는 고기는 바로 염장을 통해서 오래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장술이 벌써 발달되었는데 약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저장법이 기술적으로 이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저장법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요. 바로 과학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젓갈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축제의 부제가 강경 젓갈이 상올 고구마와 함께 춤을 추다인데요. 이 상올 고구마도 논산 지역의 특산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강경 젓갈이 상올 고구마를 만났습니다. 올해는 만났으니까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젓갈에는 나트륨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장법이 있기 때문에 소금 양을 아주 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는 바로 칼륨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우리 인체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경의 젓갈과 우리
상월 고구마는 바로 궁합이 맞는 음식이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 논산을 방문하셔서 이 젓갈과 고구마의 특별한 조화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금강을 바라보는 축제장에서는 젓갈 김치 담그기, 젓갈 요리 시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또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지역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축제 기간 젓갈 고구마 비빔밥이 1,000원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만큼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논산에서 이색 가을 나들이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곳 논산 하늘도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을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늦은 오후 점차 확대해서 밤사이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남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논산과 대전 10도, 대구는 12도 보이겠고요. 내일은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4도, 논산과 광주 17도, 대구는 18도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찾아오는 반짝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논산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는데요. 이 가을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축제 영상 찾으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즐거운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산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참사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7일 오후 이스라엘이 알아흘리 병원을 공습해 모두 47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의 병원 대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 다니엘 하가리 수석 대변인은 병원 폭발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지하드의 오발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하마스 대원 간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아랍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일한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고 인근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베이루트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도 수백 명이 모여 헤즈볼라 깃발을 들고 정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앞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몰려들어 대사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과 이라크 등 아랍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서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는 폐허로 변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돼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이 밝자 폭격을 맞은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의 참혹한 참상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병원 앞 차량은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거리 바닥에 놓였습니다. 주택가에선 잔해 더미에 파묻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어린 소녀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옮겨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면서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ضربوا الدار ما دون تحذير على السريع وهو فيها ناس ولا ضربوا تحذير ولا اي شيء مباشره وفيها عيال كامله يمكن 70 شخص فيها
이 같은 공습 공포에 더해 가자 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 부족입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빵집 수십 곳이 문을 닫았고 외부와도 차단되면서 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 general minimum water requirement per day per person of around about a litre. So that it's very much dependent on how much activity, how much water conservation goes on. But death normally intervenes within about 3 days.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물과 식량, 의약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와 잇따른 공습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가자지구 상황이 이번 조치로 호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 이라크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2건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알-아사드 공군 기지에서는 드론 2대를 격추했지만 한 대가 폭발하면서 일부 장비가 손상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현지 무장 세력의 하부 조직들로 알려지고 있어 주변국으로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한 국립공원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과 가이드가 IS로 추정되는 괴한의 습격으로 숨졌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8일 야생 사파리로 유명한 우간다 서남부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2명과 현지 가이드가 괴한의 공격을 당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무장단체 민주군사동맹 대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금융, 정치, 국제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 간의 많은 의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상황에 대한 의견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설립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언급하진 않으면서 현장 의료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의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신규 백신입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계명대 익명 게시판에는 간지러움과 염증이 심해 확인해보니 침대 아래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나왔다는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학생이 함께 올린 사진에는 노란색 침대 시트에 곰팡이가 핀 흔적과 함께 까맣고 작은 빈대가 찍혔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다른 방에서는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우선 오늘부터 모든 기숙사에 대한 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를 빈대 확산에 대비해서 강의실을 포함한 대학 전체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승차권 종류에 따라서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팡이를 든 한 승객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자 하단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승객이 들어가자 이번엔 빨간색 불이 표시됩니다.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권을 사용한 승객들로 노란색은 장애인, 빨간색은 노인 우대권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권을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땐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쓰는 우대권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딱 쉽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구나. 대중 속에 휩쓸려서 평등하게 가고 싶으면 그런 구분적인 게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개찰구 리더기에 우대권을 인식시켰을 때 알림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는 삐소리가 한 차례만 울리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권을 사용하면 두 차례 울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민감 정보의 측면도 있겠죠.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차별이죠.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승객이 많은 서울역 등 10개 역에선 시범 사업으로 노인 우대권의 경우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하세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공짜로 탄다는 불편한 시선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도둑이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 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도 되면서도 우대권 도용, 그러니까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점을 각 부처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와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란 비판 속에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태현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름을 서은으로 개명한 서민재 씨도 처벌을 달게 받은 뒤 노력해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저는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스스로 입소하여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개인의 반성을 넘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사회의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 예방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내려주시는 결정 잘 달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로 가장하는 등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검찰 송치 뒤 진행된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진술 번복 등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와 가진 만찬에서 공감,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정책 재현이 많은 통찰을 줬지만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자신과 내각에서 많이 돌아보고 반성도 많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사역과 만나 국민은 늘 무조건 옳고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가 국민의 삶, 민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란 의지다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는 반성은 국민통합위원회에 보낸 메시지로 본다면서 메시지도 참모 통해 유체 이탈식으로 전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정 기조와 관련한 대통령실 여야의 평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 국정 기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과연 변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네. 뭐 득표율로만 보면 17% 이상 패배를 했죠. 네. 근데
분석을 해보면 소위 중도층의 이반이 확실하게 나타난 선거 결과였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변화가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인데요. 신규민 의원께서는 반성, 공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나올 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 아니고요. 행동이죠. 이 말은 굉장히 옳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강서 선거를 통해서 내 책임을 어느 정도라도 통감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요. 직접 언급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김태호 공천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게 김기현 대표 공천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에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인의 행동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비서실, 내각, 당 그래가지고 모든 점에서 그러면은 당과 정이 바뀐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옳은 얘기 다 나왔어요.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얘기들을 전부 다 해놨는데 이 말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이른 시간 안에 보여주지 않으면 역시 이번에도 말뿐이구나라고. 그럼 인사라 하면요. 네. 지금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필요하죠. 대통령실입니다. 다 지금 다 있어야 한다. 다 필요하죠. 당대 정이 다 필요하고요. 이번에 특히 강서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마곡에서 진 것을 분석해 보면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이 다 특히 마곡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 대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마곡 선거 결과를 보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쪽에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말뿐 아니라 행동도 더 필요하고 특히 인사가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또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렇게 국민 삶과 어려움, 특히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 대출로 인해서 갖고 있는 고금리의 어려움 이렇게 다 산적해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이라고는 집권당과 정부는 도대체 이런 거 해결하려고 뭐 하냐라는 목소리가 주로 이렇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변해가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반성하거나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안정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좀 표현만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했어요. 제 생각이 신경민 의원님과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는 천하람 위원장처럼 뭐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더 이상의 더 구체적인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생각한 게 인사권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인사를 지명하거나 임명함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점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념과 관련된 어떤 정책,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만 육사에 있는 흉상을 어디로 옮기느냐 이런 거보단 지금 보면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4%를 넘었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3.5%에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 국고채 금리가 4%가 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할 거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에 금리는 오르면 사실은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 시기다 국민들께. 그럼 구체적으로 그냥 인사를 말씀하셨고 정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책으로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지금, 논의가 이슈죠.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오려면 사실은 보험 수가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고 흉부외과나 소아과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요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심평원에서 결정하는 보험 수가의 조정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강한 정부, 힘센 정부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회 의석 분포가 115대 180인데 어떻게 세겠어요.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다 막히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부인데 발언이 세다 보니까 힘센 정부처럼 국민들께 비춰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인사와 정책으로 좀 더 보여줘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 관련해서요. 지금 뭐 민주당도 한번 혁신위 체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번 주 일요일에 국민의힘도 뭐 혁신위원장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입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정운찬, 김병준, 안대희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글쎄요. 그분들 중에서는 나는 안 가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분들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인사로 싶어요.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이게 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긴 합니다만. 글쎄 뭐 국민들이 그렇게 감흥을 느낄 정도의 분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보다는 중요한 게 지금 혁신위원회의 위상이거든요. 네, 혁신위는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를 민주당에서 봤는데 그 실패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였고 예상보다 훨씬 더 약했고 김은경 위원장의 또 실패로 인해 가지고 혁신위 자체가 지금은 민주당이 혁신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있으나마나 내지는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시끄럽기만 했거든요. 근데 국힘당의 혁신위도 글쎄요, 뭐 거의 진배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아마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국민들도 국힘당의 혁신위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17일 날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통합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새로 신임 당무 맡은 분들 다 같이 만났었고 어제 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사역과 또 만났고요. 2번 연속 만난 거거든요. 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몇 시간 만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번에 새로 당직에 임명된 분들과 만난 것은 누가 봐도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만찬 때 보고 또 오찬 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오찬을 또 가졌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새로 출범한 소위 김기현 2기 체제가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만나주느냐, 뭐 밥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딸린 것이 아니고 결국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정체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엔 힘이 실리고 안 실리고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아무리 자주 만나 주더라도 네.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네. 정체돼 있거나 하락 오히려 국면에 들어선다고 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렇군요. 지금 총선은 불과 이제 6달도 안 남았는데 네. 제깍 그 시계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 지지도가 안 올라가면 버텨낼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통합이 만찬에서 그때 이제 그 공감이란 단어도 나오고 반성이란 단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의 소통 강화뿐만이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론이 있지 않을까 내년 총선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한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아시잖아요. 네, 같이 저 당대표로 할 때 제가 최고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안철수 대표 영입을 해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 잘 알면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입니다. 역할, 뭐 지금 어떤 역할?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김한길 대표는 조용하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복잡하고 네. 큰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영입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주목하는 분들보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갑자기 그 사이에는 물밑에서 조용하다가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고 또 두 사람이 서로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창부수 같은 그런 그래요. 저희 느낌을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통합위를 또 극찬을 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국민통합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위원회 중 가장 열심히 네.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인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름. 저 자리에요 김기현 대표도 있었잖아요. 그 있었죠.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언론 보도는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는 그냥 장식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오찬 때 그래서 다시 만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 정도로 서로 극찬을 했으면 서로 귀하가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전적으로 다 자, 들을 역할론 거야. 큰 그림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역할론 네. 큰 그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어차피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내각도 있고 비서실도 있습니다만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공천. 네, 그래서 예. 공천은 253개. 이 선거 제도가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제도대로라면 253개 지역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례인데 그 중에 비례의 반을 여당 정도가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뭐 한 20개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의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힘당의 최대 관심사인데 야당도 관심사겠는데요. 야당도 내 상대방이 누가 뛸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죠. 네, 김영남 전 의원도 아시잖아요, 김한길. 아니 뭐 저는 큰 인연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삼청동에서 사무실을 쓰실 때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제 앞에 김한길 당시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랬군요. 근데 먼저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참 말씀을 나누고 나오시고 저는 한참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 간의 어떤 친분 내지는 두 분 간의 신뢰관계는 뭐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의 어떤 정치권에서는 바라볼 때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카드다. 뭐 이런 게 어떤 그 공통된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제보자죠.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 또 여러 목소리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털어도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망신 주기로 계속 지금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특히 버카랑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을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은 뭐 전형적인 뭐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나 등등 코인 사건에도 사실은 자정 능력, 자정 기능이 사실은 멈춰서 있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법화 의혹 관련해서 다시 또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동연 지사가 국감에서 한 발언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년 한 반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요. 작년 대선 직전에 2월 달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그때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감사관이 김희수 변호사라고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어 달 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었군요. 4월 말쯤 결과가 나왔고 7월에 김동연 지사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아마 결과를 그 즈음에서 봤을 텐데 1년이 지금 훨씬 지난 시점에 국힘당 의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저에게로 불쑥 꺼낸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이에 경기도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많고 뭐 보도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내놓으려고 그랬으면 진즉에 작년에 나오든지 아니면 올해 나오든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혀놓은 거니까요. 근데 이걸 저렇게 국정감사 시간에 지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이걸 또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김희수 감사관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살벌하게 감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가 이 결과를 작년 7월 취임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 탁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김동연 지사 이 팩트도 팩트지만 원래 감사회 보고서도 중요하지만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시점에 국감이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것이 그걸 물어보는 매우 거예요.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당 안에 한쪽에서는 이 김동연 후임 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섭섭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독립선언을 한 거네, 대권에 시동을 걸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치적 의미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100건 정도, 최대 100건 정도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또 권익위원회가 또 이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건너갔다. 이미 이루어진 수사가 있고 여기에 다시 권익위원회와 경기도 감사의 고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사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김명남 의원께서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이 법화 부정사용 의혹 관련해서는 좀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은 내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마치 군대에서 고참병이 신병한테 5,000원 주면서 PX 가서 담배 2보로 사오고 뭐 과자 10봉지 사오고 남는 거는 거스름돈은 너 가져. 뭐 이런 거하고 상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100여 회
걸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하면 어쩌다 한두 번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스시를 사왔다. 그러면 뭐 이게 왜 무슨 돈으로 사왔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회, 뭐 100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스시가 된 적도 있고 소고기, 뭐 오리백숙, 케이크, 꽃다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인데 그 부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적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 주장은 사용됐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비용을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글쎄요. 낸 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낸 거는 확인이 안 되고 몰랐을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사용할 물건 아니면 본인이 섭취할 음식에 대한 그 대가를 준 적이 없는데 물건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디선간 돈이 나왔을 거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권익위도 지금 대검에 그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서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씨 1심 재판은 나왔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네요. 이 1심 재판은 그 당시에 대선 때 김혜경 씨가 그 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은 그 공직선거법 관련이고요. 이 법과 관련 부분은 지금 수사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세 갈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하고 권익위가 고발한 거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것도 수사 의뢰를 한 거고 그래서 세 갈래가 지금 하나로 어디선가 수사기관에서 합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지금 말은 법인카드 관련해서 129번 압수수색을 다 했다. 전형적인 지금 망신 주기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129번 압수수색은 아니고 그 법카가 찍혔던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을 임의로 제출받은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법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참고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참고인을 이렇게 막으니까 국회에서 막으니까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건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건 정면 대응을 민주당으로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군요.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 조명현이네요. 법인카드 유형 공익 제보자죠. 얼굴을 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일종의 양심 선언, 공익 제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이 확정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출석이 무산된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7급 공무원 출신이 아마 조명현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0% 가까이가 이제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합해질 때마다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의사 늘려야겠다는 것은 국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환으로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변인하고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예. 그건 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저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관심이 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사협회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님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중구 심평원장님은 외과 전문의. 필수 의료 영역의 대표적인 의사이세요. 두 수장들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정기석 원장님. 그 부분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공단 일이 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구를 심층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예, 강중구 원장님은요? 제가 그거는 뭐 아주 깊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의사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해야 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고,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이번에 그래 2년 반 동안에 정부하고 또 소송을 풀어왔던 게 예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 이런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굉장히 그것이 의사수 부족으로 많이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의사수 늘려서 필수로 해결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필수로 가게 되는 동기 부여를 같이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의대 정원은 그 부수적인 걸로 서서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를 꼭 집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네. 이렇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100명 늘리겠다, 200명 늘리겠다라든가 못 늘리겠다라든가 조만간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또 의료나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대화를 하고 1000명을 늘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궁금하고 그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은 주로 충청을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6도, 광주는 17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